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강봉구입니다. 네, 얼굴이 익숙한 분도 몇 분 뵈는데요. 앞서 부장님께서 발표를 열정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제 시간이 많이 쪼들리네요. 한 7, 8분 정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중간에 마음이 급해서 좀 말이 빨라질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그 공격 중에 SSRF라는 공격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고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면 SSRF 공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피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공격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그런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격에 취약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RF 공격인데요.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퍼저리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은 해커원이라는 그 세계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취약점들을 제보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취약점들을 많이 수집하게 되잖아요. 그 취약점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그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상금, 지급한 총 상금 규모로 봤을 때 탑 10이 어떤 건지,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른쪽 화면이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그 익숙한 취약점이죠.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관련한 취약점이라든가 뭐 정보 노출, 권한 상승, SQL 인젝션, 코드 인젝션, 그 다음에 SSRF 취약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타가 조금 있는데 랭크 6위가 아니라 이제 7위가 되겠네요. 7번째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상금 지급 규모별로 랭크를 매긴 거기 때문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좀 흔하잖아요. 많이 발견되고 있는 취약점이다 보니까 그만큼 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상위에 랭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SRF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임팩트 면에서는 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금 규모에서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해커원에서 역시나 요약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오른쪽 위쪽에 설명을 보시면 하이브리드와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SSRF 취약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도 기업에서는 그 권한 상승이나 SSRF 같은 취약점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건데요.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해가면서 이 공격 기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기업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뒤쪽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SRF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미지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해커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중간에 있는 A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A 서버에서 어떠한 정보를 또 다른 기능을 하는 서버로부터, 이제 화면에서는 B 서버가 되겠죠. 그 B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와서 화면을 다시 그려준다던가 가공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에게 리턴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통신이 되겠죠. 지금 사용자일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먹는 해커일 수도 있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A 서버를 접속하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B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그대로 다시 보여주게 되는 그런 플로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플로우겠죠. 그런데 SSRF 공격은 이 B 서버에 대한 정보를 A 서버가 들고 있는데 그 정보를 조작해서 변조시켜서 또 다른 서버로 정보를 흐르게 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특정 웹서버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B 서버에 있는 정보만 받아야 되는데 내부망에 있는 뭐 다른 서버의 정보를 그대로 긁어온다던가 하는 공격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 조작된 HTTP 리퀘스트를 강제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응답값을 서버로 이렇게 받아서 브라우저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패킷을 전송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쪽에 자세한 사례가 나오긴 합니다만 해커가 원하는 어떤 패킷을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에 강제로 보내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익스플로이트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피해도 입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URL을 조작하고 포트를 조작하고 하는 방법으로 내부 네트워크에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뭐 다양한 그 사설 IP 대역이라든지 어떤 IP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포트가 오픈되어 있는지를 리스폰스 값을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응답 오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실제 그 네트워크를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공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림이 조금 커졌죠. 네, 실제 케이스인데요. 저 오른쪽 위에 정상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URL을 한번 보시면 웹사이트.com이 이제 정상적인 사이트이고요. 그 뒤에 인자로 URL은 111.2.11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일반적인 그 URL 호출 방법인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비정상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IP가 눈에 들어오죠. 사설 IP망으로 되어 있고 10.12.13.18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격을 통해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그 IP가 여기 밑에 있는 서버예요. C 서버. 네. 이쪽에 내부에서 사용되는 서버에 대한 정보를 얻어올 수도 있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SSRF 공격이 어떤 서비스에서 취약할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케이스가 뭘까 이걸 살펴보시면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도큐멘트 리더가 있습니다. 또 오피스 문서 같은 것들을 리모트로 읽어서 화면에 뿌려주고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런 서비스들에서 취약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 번역기 서비스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번역 서비스만 존재하는 곳에서 취약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 번역기 거기서 취약점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URL 프리뷰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메신저 사용하시다 보면 URL을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미리 사이트를 방문해서 그 사이트에 뭐 간단한 이미지라든지 스크린샷 이미지라든지 뭐 헤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면에 간략히 뿌려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죠. 네, 혹시 카카오톡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톡은 이 착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네, 패치가 된 상태고요. 다음으로 이미지 뷰어, 이미지 뷰어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에서 많이 취약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웹 크롤러, 크롤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SSRF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제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페이스북도 보이고요. 또 메신저 또 보이고 또 크롤링하는 서비스 또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그 금융사 중에 하나인 캐피탈 원이라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약 1억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많았는데 어떤 사례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이 좀 한글이 많아서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요약하면 캐피탈 원이라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환경은 이제 AWS를 쓰고 있어요. AWS의 인스턴스를 쓰고 있는데 그 AWS가 취약하다는 건 아니고요. 고객 사이트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SSRF 공격이 가능한 상태였고요. 그걸 이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화면 가운데쯤에 보시면 고객 사이트 .com 그다음에 URL은 그 뒤에 URL이 보이죠. 169.254, 169.254
뭐 이렇게 해서 맨 끝에 보면 와프롤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URL을 접속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어세스 키 ID, 그다음에 시크릿 어세스 키, 뭐 토큰, 그다음에 호출에 성공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 인터넷상으로는 접속이 안 되는 IP죠. 그래서 해당 인스턴스 안에서만 불러올 수 있는 그 정보가 되는데 SSRF 공격이 가능함으로써 해커가 저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공격 방법은 실제 가운데 화면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순하죠, 쉽죠. 이렇게 해서 해커가 쉽게 정보를 탈취할 수 있고요. 실제 정보가 좀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인데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해커의 그 서버 안에다가 그 해커 서버가 아니라 고객 서버 안에다가 AWS 그 해커 서버죠. 죄송합니다. 해커 서버 안에다가 그 아까 얻었던 이 정보를 그대로 이제 AWS 폴더 밑에 크리덴셜즈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놓게 되면 내부적으로 통신하고 있는 뭐 어떤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그 인증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객 사이트 안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 쪽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다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크리덴셜 정보를 얻어오는데 SSRF 공격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격이 가능했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그 SSRF 공격을 통한 내부망 침투입니다. 아까 그 이미지예요. 아까 그 이미지인데 아래쪽에 그 스팟라이트 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그 타겟 웹서버였잖아요. 실제로 정상적인 서버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건데 해커가 노리는 서버는 사실 이 내부에 있는 다른 서버죠. 이 서버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해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해커가 그 좋아하는 서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서버, 고객 정보를 담고 있다던가 이런 서버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젠킨스라든가 엘라스틱서치, 하둡, 카프카, 키바나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겟팅하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다시피 이런 오픈소스들 솔루션은 취약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가벼운 취약점들이 아니라 리모트에서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RC 공격이 가능한 취약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오픈소스들은 내부에 많이 구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앞서 세션에서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대상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그런 그 오픈 소스들이 내부 네트워크에 있다 보면 그 실제로 인프라나 보안 개발 뭐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은 내부 네트워크에 있다는 이유로 접근 제어를 좀 소홀히 한다던가 그 인증을 빼놓는다던가 또는 보안 패치를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케이스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SSRF 공격을 이용해서 이런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젠킨스에 있는 어떤 다른 회사 그 취약점인데 사례인데 젠킨스에 있는 그 그루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공격한 사례입니다. 젠킨스 안에는 그루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OS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화면 먼저 보실게요. 보시면 왼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화면처럼 서버 내에 그 OS 내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패킷, HTTP 패킷을 그대로 SSRF 공격을 이용해서 전송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인데 그렇다면 저런 사이트가 어디에 있고 주소가 뭔지 해커는 모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SSRF 공격을 이용할 때 아까 특징으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내부 네트워크 스캐닝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쭉 스크립트를 돌면서 내부 네트워크로 취약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찾을 수도 있고요. 나는 찾는 것도 싫다. 그냥 무작위로 페이로드를 그냥 보내버리겠다라고 마음먹은 해커는 그냥 패킷을 마구잡이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공격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크립트만 돌려놓으면 알아서 익스플로잇이 되고 고객 사이트가 해커에게 바로 털려버리게 됩니다. 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예요. 그 일부만 좀 잘랐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그루비 스크립트, 명령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네트워크를 스캐닝하고 있는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파일을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 파일을 해커 서버에 올려놓고 SSRF로 공격을 할 때 아까 메타데이터 가져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주소 대신 이 HTML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해커 서버의 주소로 바꿔버리게 되면 알아서 공격을 시도하게 되고 쉘까지 따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네, 사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취약점이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들 중에 웹 크롤러라든지 사이트 번역이라든지, 그래서 웹사이트를 실제로 파싱하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실행해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략 6가지 정도 케이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있는 케이스는 192.168.0.2 네,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 이 부분 0.2라고 했고 get credentia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부 사이트를 공격하는데 저런 사설 IP망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있는 것은 로컬 호스트 8080 어드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실제로 사이트닷컴은 슬래시 어드민 이렇게만 연결해 버리면 접근 제어 때문에 원격으로 어드민 페이지를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SSRF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로컬에만 접근 제어가 허용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을 때는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런 공격 방법으로 우회를 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도메인 체크를 우회하는 방법인데요. 사이트닷컴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뒤에 URL 보시면 사이트닷컴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인자가 사이트닷컴으로 시작하나라 그렇게 체크하는 코드상으로 그렇게 체크하는 서비스가 있다라면 이 부분을 우회할 수가 있는 거죠. 뒤에 콜론 X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있는 걸 아이디로 인식하고 뒤에 있는 거를 비밀번호로 인식하는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고 있는 190.168.0.2 서버로 실제로 크리덴셜 정보를 받아오는데 이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체크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공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단축 URL인데요. 단축 URL을 활용하게 되면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301, 302 뭐 이런 식으로 그 URL이 무브되기 때문에 실제로 필터링을 우회해서 내부 서버로 접근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보시면 internal.hacker.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했어요. 이 도메인은 실제로 오른쪽 표에 있는 거 보시다시피 190.168.0.2라는 사설 IP 주소로 매핑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 도메인을 접근을 했을 때 사설 IP로 바로 접근을 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사설 IP만을 차단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를 보시면 hacker.com 그다음에 ssrf.htm 이런 식으로 인자를 주었어요. 이 경우에는 ssrf.htm의 내용이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XHR을 이용했죠. XML, HTTP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파일을 긁어온다던가 아까 그 사례로 설명드렸다시피 내부 네트워크를 스캐닝하고 이스플로이트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올려놓고 저 사이트로 접근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가지 실제 공격 사례를 말씀드려봤고요. 이 방법들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그 소스 코드 단에서 아까 필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다 우회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SSRF 공격을 대응할 때는 이런 6가지 케이스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소스 코드 단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위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원인은 뻔하죠. 그 파라미터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는 아예 체크를 안 하거나 뭐 부실하게 검증을 하고 있거나 이런 케이스인데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응 방법은 뻔하죠. 파라미터를 잘 체크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이트리스트 방식과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당연히 허용할 그 파라미터 값, 주로 이제 URL이 되겠죠. 또 스킴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허용할 URL과 스킴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드랍 처리해버리는 방법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블랙리스트 대응 방법인데 사설 IP로 입력을 한다거나 또는 로컬호스트 또는 뭐 그 허용이 되지 않는 스킴, 뭐 HTTPS가 아니는 HTTP 또는 파일 뭐 이런 스킴이 입력됐을 때 드랍을 시키는 등의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블랙리스트보다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대응 방안이 좀 더 효과적이겠죠. 블랙리스트는 계속해서 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려면 화이트리스트 방법을 권고드리고요. 여기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 지금은 소스 레벨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지만 호스트 단에서도 또는 네트워크 단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ACL 설정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응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방법은 그렇게 권고드리진 않습니다. 맨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네트워크가 좀 복잡하거나 새로 생성되고 삭제되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환경에서는 이런 ACL 관리가 쉽지가 않아서 대응하는데 항상 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스 레벨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제 장표가 하나 더 있는데 안 나왔네요. 최신 버전으로 세팅이 안 됐나 봅니다. 오늘 행사가 포티넷 행사잖아요. 그래서 포티넷 웹 방화벽이 있어요. 포티웹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이 있는데 그 장비를 이용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포티웹 방화벽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 인입되는 모든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요. 학습시켜서 비정상적인 유효하지 않은 URL들이 들어왔을 때 차단하는,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사이트의 그 URL이 그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지를 체크하는 방법. 아까 소스 레벨에서 그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 대응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포티웹에서 그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서비스는 과연 이러한 공격이 안전한가를 체크를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머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전데요. 사이트가 굉장히 좀 커요. URL도 많고 실제로 네이버 서비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취약점을 확인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 같은 취약점을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URL 개수 곱하기 파라미터 개수 곱하기 방법론 이렇게 다 곱해봐야 되잖아요. 너무 많아요. 담당자로서는 정말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공격이 취약한지를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한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보안 상품이 하나가 있어요. 웹 시큐리티 체커라는 상품인데 국내 최초로 1년 전에 사스 인증을 획득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팔고 있는 상품인데요. 네이버 서비스를 한 20여 년 정도 보안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와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놓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적은 리소스로 빠르게 취약점을 확인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도구인 것 같고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URL만 달랑 입력하시면 땡이에요. 뒤에 물론 추가적인 옵션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 서비스가 그 웹 취약점을 한 20가지 정도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많이들 아시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SQL 인젝션, LFI, RFI, 파일 업로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오늘 설명드렸던 SSRF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취약점을 체크를 하시고 바로 진단을 하시면 바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통계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이 취약점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URL에서 공격이 가능한지, 어떤 URL이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URL 중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취약한다라는 것도 컬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여기는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상세 방안도 뒤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도구를 이용하시면 취약점을 쉽게 노력을 많이 안 하고도 찾으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원래 시작할 때 이제 시간이 조금 오바된 터라 좀 말을 빨리 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에 제 메일 주소 보이시죠?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